지금 하는 다이어트가 내 인생의 첫 다이어트가 아니고 정말 여러 번 찌고 빼고를 반복하며 오만 가지 다이어트를 다 해보신 분, 요요와 정체기를 여러 번 겪어오신 다이어트 고인물, 다이어트 초급자가 아닌 중급자, 고급자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식단 강의 5강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저는 이과 출신이라 고등학교 때 과탐을 공부했는데 그때 메가스터디의 현용수 쌤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있으려나 물어봤네. 네, 그 당시 과탐 스타 강사였던 현용수 쌤이 맨날 강조했던 게 누적적 복습 이런 걸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누적적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복습 안 하고 오늘 5강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이 한 2, 3분쯤 뒤부터 봐주시면 돼요. 먼저 1강에서는 다이어트 할 때 폭식하지 않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현실적인 방법들과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다이어트 식이요법에는 4단계가 있다. 1단계 양 조절과 규칙적인 식습관, 2단계 종류의 제한, 3단계 탄단지 비율, 4단계 보디빌더 식단. 그래서 비만인들의 특징이 불규칙적인 식습관 때문에 한 끼에 몰아서 먹고 여러 먹방이 노출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1인분의 양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한 번에 끼니에 과식, 폭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첫 단추는 항상 적절한 한 끼의 양을 파악해서 그것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 조절을 위해 시각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2강에서는요, 이제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섭취 음식의 종류를 구분할 줄 알고 가려서 먹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살찌는 음식과 살이 빠지는 음식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살이 찌는 음식은 특징이 소화 흡수가 빠른 정제 음식, 가공 음식,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을 과다분비시키는 그런 음식들이었고, 반대로 살이 빠지는 음식은 소화 흡수가 느린 비정제 음식, 가공되지 않은 자연적인 그런 음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구분해서 가급적 살이 찌지 않는 음식들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환경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게 다이어트 식이요법의 그 2단계의 종류의 제한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 다음 3강에서는 살이 찌는 원리와 그 지방세포와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아비만이었던 사람과 성인이 되어 비만이 된 사람의 다이어트 방식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지난 4강에서는 여러 가지 현존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의 원리, 특징, 장단점, 비교, 임상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결국 현재까지의 실험에 의하면 저지방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가르스단식 중에서 특별히 뭐가 더 정답이라고 할 만큼 뾰족하고 훌륭한 다이어트 방법은 없다고, 그것이 현재까지 나 있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정말 전에 없던 이것만이 이제 혁명적인 방법이다라는 그 다이어트 상술에 빠지지 마시라는 내용, 다 똑같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박영호 교수님의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도 내용들을 결국엔 살펴보면은 규칙적으로 4번의 식사를 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식을 보면은요, 저탄수화물 식단이에요. 되게 특별하고 것 같지만 그냥 저탄수화물이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그 내용대로 먹으면은요,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이 되는 거거든요. 무단백,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먹으라는 것, 그 다음에 정제 음식을 피하고 비정제 음식 위주로 먹는 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결국엔 다 똑같고 대단히 뛰어난 방법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전에 나와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이걸 하면은 지방만 쏙 빠지고 근육량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운동 방법, 그런 식단 방법이 개발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잘 포장해 놓은 거예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프로그램도 4주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 기억에 남는 게 모든 거의 한 12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은 12주라고 하면은 너무 막연해서 잘 실천을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게 많더라. 그래서 4주 프로그램을 짜신 거라고. 4주 정도는 그래도 사람들이 실천을 잘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 2주 만에 뭔가를 하나 모아다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정해서 최소한 한 달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헤일리의 추천 탄단지 비율은 저지방과 저탄소 식단의 경계선에 있는 5대3대2 또는 4대4대2라고 말씀드리면서 식품군의 예시까지 싹 다 공개를 했습니다. 모든 다이어트 방식은요, 열량 제한이라는 동일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돼요. 박영호 교수님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제시하시는 식단대로 먹으면요, 전체적인 열량이 평소에 먹던 것보다 훨씬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결국에는 열량을 적정량을 찾아서 그 열량 제한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음식의 종류를 제한해놓고 규칙적으로 먹는 거에서는 내용 결국엔 다 똑같다. 꾸준히 하셔라. 이 결론이었어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4강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이어트 식이요법의 4단계, 마지막으로 4단계는 보디빌더 식단으로, 이거는 건강의 영역이 아니라 대회에 나가 내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겨루기 위한 식단, 고강도 운동을 병행해야만 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거나 대회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냥 나는 살을 빼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오로지 현미밥에 닭가슴살, 염분도 안 먹고 막 김치도 안 먹고 뭐 고구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보디빌더 식단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오늘 5강에서 할 내용은요, 이미 다이어트를 6개월 이상 또는 여러 번 감량해 오신 다이어트 고인물이신 분들에게만 도움이 될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정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왜 일정 구간이 되면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지, 진짜 정체기와 가짜 정체기의 차이, 정체기가 오는 이유와 극복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1장,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다. 네, 신진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이어트는 결국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와 소모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갑상선 관련 이슈나 뭐 특별한 대사질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에서 보시면요.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는 이렇게 60, 70%가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것들. 심장 박동, 폐, 호흡, 체온내 유지, 면역계의 작동, 그다음 각종 조직들의 유지 보수 등에 쓰이는 기초 대사량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이런 말로 근력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는 그 근거로 많이 쓰였었는데요. 사실 올림피아 선수급으로 막 근육량을 막 이렇게 헤비급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서야 일반인들은 그 5에서 10% 이상 크게 기초 대사량을 늘리거나 또 크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10% 이상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최근 여러 개 연구 결과를 통해 나온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모든 사람은 다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 제한식, 연구식을 거쳐서 수정 보완되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플린 공식과 캐치 메가드 공식이란 걸로 많이 사용돼서 나오는 추정치라는 거. 제한된 공식을 통해서 요 원저리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실제 내 몸뚱이의 현재 기초 대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초 대사량은 몸 컨디션에 따라 매일매일 그때그때 변하고 있고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훨씬 더 고도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인바디에 나오는 건 이런 공식을 통해 계산되어 나오는 추정치일 뿐이니까요. 크게 의부여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크게 늘리거나 크게 줄일 수 없고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제외를 하고요. 기초 대사량을 제외한 3, 40%의 소비 열량을 비운동 활동 대사량과 소화 대사량 그리고 운동 대사량이 나눠봤는데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운동 대사량이 없겠죠. 네,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겨우겨우 한 5% 정도 차지할 것이고 파워리프팅, 고강도 웨이트를 하거나 하루 종일 유산소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일반인이 이 운동 대사량을 극적으로 높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소화 대사량이 꽤나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보죠. 약 10%를 차지하는데요. 제가 이 강에서 설명드렸던 비정제 음식, 소화흡수가 느린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을수록 소화 대사량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운동보다 식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의 종류를 바꿔주는 거는 곧 소화 대사량을 늘려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주목해야 될 게 비운동 활동 대사량이 있어요. 평상시에 움직이며 소모한 에너지를 말하고 이거는 이따가 정체기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면서 다시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 표에 포함되진 않지만 기초 대사량과 유사한 휴식 대사량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서 다이어터들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적응 대사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거를 비운동 활동 대사량과 함께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2장입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도대체 왜 안 빠지냐? 다이어트 정체기에 의해. 이거는 우선 다이어트 구간에 따라 가짜 정체기일 수도 있고 진짜 정체기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초반이다. 다이어트 초반 정체기는 가짜 정체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식단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하루는 제대로 지키고 하루 다음 날은 돈가스를 먹고 또 하루 제대로 지키고 다음 날은 치킨을 먹고 또 하루 잘 지키고 다음 날 마라탕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약속이 있었네. 누가 갑자기 사줬네. 식사 자리가 있었네. 막 이유도 되게 많아. 회식을 했네. 그러면서 정책인가 봐요. 이러면은 이건 정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식단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너무 잘 지켰는데 초반 일주일 동안 3kg가 빠졌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3kg 빠져있겠지 했는데 다음 주도 똑같이 지켰는데 1kg밖에 안 빠졌어. 그래서 정책인가 봐요. 이런 경우에도 가짜 정책이에요. 그냥 정체기 자체가 아니고 잘 감량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으면 원래 그 속도가 맞는 거거든요. 제대로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체지방이 분해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간과 근육들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 형태의 에너지원과 수분이 사용되면서 그 무게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초반엔 이 무게가 확확 빠지면서 체중 감량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급진급파가 가능한 것도 이런 원리고요. 그래서 남아있던 글리코겐을 다 쓸 대로 다 쓰고 나면 그 이후부터 체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부터 감량 속도가 느려지는 건 지극히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진짜 정체기는 뭐냐? 이미 내 체중의 10%가량이 감량된 후, 즉 다이어트 중후반기, 더 이상 감량되지 않을 때가 진짜 정체기일 수 있어요. 진짜 정체기가 오는 원인을 이야기해볼게요. 1번, 비운동 활동 대사량이 줄어든 경우.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에서 기초 대사량 다음으로 크게 차지하는 게 니트라고도 부르는 비운동 활동 대사였죠. 일상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빡세게 하고 여기에 더해 양질의 식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초저열량 식사를 하며 몸에 지나치게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를 지속시키다 보면은 사람은 무의식 중에 평상시 신체 활동, 즉 비운동 활동 대사량을 줄여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내 의지나 상관이 없어요. 점차 무기력해지고 잠도 많아지고 평소에 하던 활동도 하기 싫어서 그냥 누워있고 싶고 밖에 안 나가고 심지어 걸음도 느려지고 진짜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원래는 막 다리를 이렇게 떨던 사람도 다리 떨 힘도 없어. 무의식적으로 기지개도 많이 피던 사람이 기지개도 안 하고 평소에 하던 손장난도 안 한다든지 이런 아주 작은 신체 활동 하나하나가 무의식적으로 사라지면서 몸이 나무늘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초전식 다이어트 할 때 이거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모든 행동이 다 느려지고 잠 많이 자고 막 이랬던 이런 경우에는 섭취량을 오히려 늘려줘서 몸을 정상 모드로 바꿔주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정상이 일단 돼야 돼요. 또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심리적으로 오늘 PT 다녀왔으니까 오늘 할 운동 다 했다라고 하면서 그 외에 시간을 누워서 지낸다. 이런 분들이 되게 운동 열심히 한 거 대비 감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소위 집순이 집돌이 스타일이신 분들이 이제 PT 받으러 헬스장에 갈 때 말고는 신체 활동을 그 외의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TV와 소파, 침대와 소파와 한 몸을 이뤄서 온종일 누워 지내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바카토리 스타일이라 평상시 기본값이 당연히 매일 만보 이상은 당연히 멀어지고 운동을 하려고 아니라 그냥 일상이 다 만보 이만보 항상 그래요. 비운동 활동 대사 자체가 평소에 높은 편이긴 한데 저와 반대로 집돌이 집순이 스타일이시라면 이 비운동 활동 대사도 높여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마트에 장 보러 다녀오고 조금 거리가 있는 카페에 커피 사러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버스나 지하철로 두세 정거장 거리인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일부러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루틴한 나의 일상의 움직임 자체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헬스장을 매일매일 발도장 찍으러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 다녔다고 해서 집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서 비운동 활동 대사량을 줄여버리면 결국에는 상쇄작용 또이또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일상의 움직임을 늘려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2번. 두 번째 원인인데요. 미지의 세계. 적응대사량의 늪에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루 소모하는 신진대사의 큰 틀인 기초대사량, 소화대사량, 활동대사량, 비운동이랑 운동대사량 합친 거요. 이것들의 하나의 변화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적응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관련된 해외 연구의 논문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정말 없고 정말 미지의 세계예요. 적응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 쓰이는 특정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밸런스에 따라서 신진대사가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메커니즘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핸드폰 배터리가 별로 없을 때 절전 모드로 바꾸듯이 내 몸도 섭취량이 대단히 부족할 때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신체 에너지 사용을 줄여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다이어트 고인물이신 분들은 먹는 양을 너무 줄이면 신진대사가 낮아진다라는 말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적응대사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이어트를 오래 여러 번 반복함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줄어드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다고는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현재 똑같은 체중과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체중도 똑같고 근육량도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한 사람은 뚱뚱했다가 체중을 줄여서 그 상태를 만든 사람이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둘이 소비 에너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제 키가 162, 현재 57kg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원래부터 성인이 돼서 쭉 저랑 같은 키, 같은 체중이었던 분이라면 저만큼 운동하고 저만큼 식단하고 똑같은 강도와 시간과 연령 구성의 운동, 그다음에 연령 구성의 식단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 살이 빠지고 근육이 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내 몸의 물리적인, 화학적인 구성이 아무리 같아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응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몸에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히스토리, 병력이나 유전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되고 조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뾰족한 수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단도 잘하고 있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 비운동 활동 대사도 적지 않은 게 확실해. 그런데도 6개월 이상 안 빠져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 토픽. 물을 잘 안 먹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걸 체크해야 돼요. 정말 의외로 물 섭취에 소홀해서 정체기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4차 다이어트 때였나? 그때 정체기가 와서 너무 답답했는데 사실 정체기라고 해도 이때는 한 달에 못해도 1kg씩 빠지고 있긴 했었어요. 감량 속도가 썩이 안 차서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체기라고 할 수도 없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정체기라고 느꼈던 시점에서 일주일 내내 같은 체중이었을 때 물을 신경 써서 2리터를 꼼꼼히 챙겨서 마시기 시작하니까 다시 감량이 되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데 신진대사의 원료가 되는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 원활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몸이 붓고 체중은 안 빠지고 변비 걸리고 했었더라고요. 기준은 보통 예를 들면 1800에서 2000칼로리 먹었을 때에는 2리터 정도 마셔야 되고 그랑 같은 비율로 물은 충분히 마셔줘야 되고요. 건강의 영역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분까지 포함하면은 결국에는 하루에 1에서 1.5리터만 마셔도 되지만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몸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순간 또는 근육량의 증가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기에 속한다면은 2리터 정도는 마셔주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이제 물에 대한 체크가 됐으면요. 체중이 10% 이상 감량한 상태라면은요. 섭취 열량도 10% 이상 감량해야 됩니다. 열량을 체크해야 돼요. 제가 제 회원님들에게 초반부터 섭취 열량을 절대로 많이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이어트 초반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얘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미 많이 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60kg에서 55kg를 만들려는 분이 아니라 80kg 고도 비만에서 20kg 이상을 1년에 걸쳐서 감량해야 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키가 162에 80kg였던 예를 들어 민지 씨가 1800kcal 칼로리를 먹으면서 물론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 정제음식 등류를 먹지 않고 정석적으로 클린식을 먹으면서 70kg까지 감량을 성공했다. 그러면은 예전처럼 1800kcal 칼로리를 먹어서는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이 와요. 그럴 때는 1700으로 열량을 줄여야지 살이 빠집니다.
하나의 예시지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줄어든 내 몸의 무게만큼 쓰이는 에너지도 줄어들고 그 체중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적절한 섭취 열량도 줄어드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큰 차는 기름을 많이 필요로 하고 경차는 기름을 조금 필요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서 1700kcal 를 먹으면서 이제 65kg가 됐다. 이제 건드리쯤 되면은 또 똑같이 먹으면서 먹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구간이 또 와요. 그러면 그때 또 탄수화물 양을 살짝 줄여서 섭취 열량을 1600 정도로 먹어줘야지 감량이 또 원활히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61kg가 됐다. 여기서 또 안 빠진다. 그러면 또 탄수화물의 섭취 열량을 조금 더 줄이거나 아니면 바꿔주거나 종류를 운동 강도를 늘려주거나 하는 정도로 또다시 변화를 줘야지 살이 빠질 겁니다. 내 체중이 감량되었다면 그 감량된 몸에 맞게 섭취 열량도 줄여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감량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토픽, 초절식의 늪에 빠지지 말 것. 이렇게 줄어드는 체중에 맞춰 섭취 열량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하는 것인데 80kg에서 시작부터 여기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하루 1000칼로리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고 막 지나치게 초저열량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물론 단기간에 체중은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줄겠지만 진짜 감량은 확확 될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적응 대사량에 의해 신진대사가 확 줄고 내 몸이 절전 모드에 들어서면서 비운동 활동 대사량도 자연스럽게 줄고 무엇보다 내 몸의 호르몬 체계, 면역 체계가 다 망가지고 대사 망가지고 장기들도 엉망이 되면서 정상 작동하지 않고 병기 오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몸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10에서 15kg를 한 번에 확 뺐다고 쳐봐요. 제가 비슷하게 그랬다고 했죠. 그때 정체기가 오면 열량을 더 줄여야 살이 빠지기 시작할 텐데 시작점이 이미 1000칼로리야. 그리고 내 몸의 모든 시스템이 그 열량에 최적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더 적게 먹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더 적게 먹으면 몸은 더 망가지고 사람 미쳐버리는 건데 살은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이 늪에 빠졌을 때 맨날 했던 말이 난 이제 일반식 먹으면 살찌는 몸뚱이가 됐네. 난 순댓국 한번 먹어도 살이 다시 2kg가 찌네. 평생 평범한 식사를 못하고 살아야 되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칼로리에 노예로 살아야 되지? 맨날 살을 계산하고 있고 도대체 얼마나 덜 먹어야 빠지지? 이 저주받은 몸뚱이네. 죽고 싶다. 죽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는 건 없지만 진짜 위험하지만 제가 이랬어요. 사람이 미쳐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예시랑 보다 사실은 더 극단적으로 300, 500kcal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이렇게 먹는 거 열량 하나만 신경 쓰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미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치팅데이 만들어서 체할 정도로 폭식하고 주중엔 또 칼로리에 노예가 돼서 아주 평범한 식단 한 끼도 하지 못하고 새 모이만큼 먹고 그러다가 또 주말에 몰아 먹으면은 주중에 빠졌던 체중이 다시 한 번에 돌아오기도 하고 제 정신, 몸 다 망가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나마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게 감당이 됐지. 지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초절식, 물 단식 이런 거는 경험 삼아 2, 3일이라면 모를까 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고도비만이신 분이시라면 더더욱 다이어트 시작 전부터 먹는 양을 지나치게 많이 줄이면 안 돼요. 시작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정상적인 다이어트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초절식으로 단기간에 10kg 이상 한 번에 많이 뺐다가 정체기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섭취 열량을 서서히 높여 기초대사량 이상은 먹으면서도 체중이 유지되도록 운동과 신체 활동을 늘려주고 잠시 체중이 늘어나는 걸 감소하더라도 일단 몸의 신진대사와 각 기관의 기능을 건강하게 정상화시킨 다음에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섯 번째 토픽. 정석적으로 잘 감량하다가 맞닥뜨린 찐 정체기, 내 몸의 항상성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감량 속도는 체중 감량 그래프거든요. 1번, 2번처럼 우리가 체중이 감량되기를 기대해요, 항상. 실제로 대부분은 3번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사람 몸의 반응이고요. 4번은 뭐 특정 대사 질환이 있거나 저같이 다이어트 기간이 아주 오래되고 감량과 요요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경우에 될 수 있고요. 대부분은 3번이에요. 저는 지금 4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감량하다가 내 몸의 항상성에 의해 변화된 새로운 체중을 세팅 포인트로 적응시키기 위해 오는 정책이니까 정상적인, 아니 오히려 긍정적인 몸의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몸은 내 머리보다 똑똑하거든요. 얘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이렇게 반복된 어떤 운동 패턴이나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열량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합니다. 인체는 어떻게든 생존의 최적인 상태를 만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주어진 환경에 확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꽤나 빨리 적응해요. 반복적으로 행해져서 익숙해진 특정 운동 동작의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근시경에 바뀌어서 초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큰 동작이 줄고 꼭 필요한 만큼의 작은 동작만 구사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초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신진대사는 낮추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언급한 적응 대사량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를 뚫으려면 수많은 다이어트 선배들이 입을 모아 제시하는 그 해결책이 운동 방법을 바꿔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걷기 운동만 하시던 분은 달리기를 하고 달리기 하던 분은 인터벌 달리기를 하고 아니면 사이클을 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웨이트를 하셨던 분은 운동 루틴이나 강도를 달리해보고 아니면 쉬는 시간을 짧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구를 줘야 돼요. 뭐 서킷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특히 걷기 운동으로 치면은 거리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인터벌 달리기를 하는 식의 변화를 주는 게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처음 5km 걷기 운동을 했을 때는 거의 한 300kcal 가까이 소모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었는데 장기간 이 걷기 운동을 똑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적은 열량만 쓰게 되고 힘도 별로 안 들어요. 다 하고 나서 운동했나? 그냥 산책이지 이건.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제 회사가 성수동이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건대까지 걸어와서 지하철을 타고 그다음에 어린이대 공원까지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또 그다음에 군제역에서 까지 걸어갔다가 거기서 지하철 타고 이런 식으로 점점 퇴근길에 걷기 운동하는 걸 늘려줬었는데 나중엔
성주역에서 하계역까지 걸어왔거든요. 2시간이 넘게 걸려서 나중에 막 무릎 관절 아프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500칼로리 먹고 이럴 때였어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하루에 2시간 반을 걸었는데. 네. 진짜 무식하게 했었죠. 내 발동작을 정말 최소한만 움직이면서도 이동할 수 있게 근데 몸이 최적화되고 관절이 다 받고 이 무식한 짓을 하면서 하루에 300, 500칼로리만 먹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연비가 좋은 자동차가 되어가는 거예요. 찌양님은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기름 많이 먹는 스포츠카, 비싼 차, 외제차인 거고 제 몸은 연비가 엄청 좋은 국산차, 패밀리카가 된 거예요. 식량 제기가 오면야 제가 생존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긴 하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기름 적게 먹고도 멀리 갈 수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기름 많이 먹고도 살이 안 찌는 연비 나쁜 자동차가 되고 싶은데 여튼 저처럼 연비 좋은 자동차가 되지 마시도록 하시고 저는 이때 그 정체기를 인터벌 달리기로 뚫었습니다. 2~3시간씩 걷는 걸 그만두고 대신 달리고 걷고 하는 식으로 운동 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줬더니 다시 감량이 시작됐죠. 심폐지구력도 이때 엄청 많이 들었고요. 여튼 이런 식으로 식단과 함께 운동도 변화구를 주려면은 시작 전부터 운동 강도와 시간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욕심부리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 앞선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80에서 50kg대까지 사이를 4~5번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다이어트만 20년째예요.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대회 나갈 때는 한 48kg까지 감량했다가 지금은 이 세팅 포인트 57kg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다시 50kg대 초반으로 좀 감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지금 정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원 언니라고 되게 유명한 다이어트 인플루언서분 계시잖아요. 저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원 언니가 예전에 1년 동안 무슨 수를 써도 살이 안 빠지고 운동하고 싶다는데 체중이 유지불능인 적이 있었다. 그분도 그런 경험을 했었다. 그런데 강박을 느끼지 않고 꾸준히 그 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하다 보니 결국에는 정체기가 뚫리더라. 다시 감량이 시작되더라라고 이야기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구를 줘가면서 여러 시도를 해가면서 그냥 꾸준히 해나갈 거고요. 거기서 제가 정말 극복을 하고 거기서 남겨지는 교훈이 또 생긴다면 또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식단강 1강부터 5강까지 진행됐던 이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1에서 5강까지 빠짐없이 다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다이어트 기초 상식을 넘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해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고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식,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든 뭐든 PT를 받으시든 무언가가 됐든 꾸준히 실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요. 다이어트는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요령을 찾아다니지 말고 이미 밝혀져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그 라이프 스타일에 걸맞는 몸으로 서서히 몸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확신하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의 끝은 그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강조했듯이 그냥 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나의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다이어트의 끝이에요. 그래서 운동과 식단을 이때까지 어느 날짜까지 하면 이제 평생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건강한 몸이 유지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죽을 때까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